이리오느라 이리오. 네, 이리온포 48회입니다. 오늘 저희가 신재훈 연구원이 이제 H증권사로 이직한 뒤에 제 고민을 하다가 저희 최석원 연구원이 전에도 기억나시겠지만 저 약간 바이오 관련 자료를 자주 썼었고 그래서 자기가 잘할 수 있다 그래가지고 맡았고 자료도 잘 써갖고 왔습니다. 그리고 제가 이거 외에도 여러 가지 또 인원을 더 보강해서 바이오 쪽은 좀 더 강화하기로 돼 있으니까요. 그 인원까지 합류하면 저희는 제약이랑 바이오 묶어서 가는 거죠. 그래서 특히 자료가 정말 고민 많이 쓴 자료입니다. 뭐가 가장 강점이냐면 앞으로 뭐부터 시작해야 되는지를 저희 자료와 호흡하시면서 바이오 시작하시면 딱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Back to Basic 오늘 4월 8일 발간한 자료인데 오늘 최석원 연구원과 함께 하겠습니다. 먼저 인사드리겠습니다. 윤쌤 좀입니다. 네, 최석원입니다. 제약 바이오 담당자라고 해야죠. 제약 바이오 담당 최석원입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송초입니다. 초기 단계에 있는 기업하고요, 초기 단계에 있는 사람한테 관심이 많습니다. 오늘 글로벌하게 또 초기 단계라고 생각되는 우리 또 바이오 비즈니스, 제약 비즈니스 매우 기대하고 있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이리온 프로데클러 염승환 차장입니다. 항상 그 구독, 좋아요 요새 좀 많이들 제가 요청드리고 있는데 많이 달아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 그 댓글에서도 이번에 사실 좀 SBS가 워낙 좀 주가 흐름이 좋아서 그런지 그 뭐 여러분께서 SBS 뚝심에 계속 좀 밀어붙여서 박수 보낸다 이런 좀 댓글도 있었고요. 그래서 주가 폭락하면 어떡하나. 그런 얘기가. 주가는 정말로 얘가 종목 무사하는 데도 아니고 염 차장이 자꾸 나한테 그 얘기를 하는데 최근에는 종목이 좋았던 것도 있는데 박살난 것도 많으니까요. 경동 나비엔마에도 저희가 엄청 지금 지금도 좋아 보이지만 주가는 생각대로 잘 안 되는 거 많으니까 항상 다시 말씀드리지만 종목 방송하는 거 아니니까 종목 거론해 주십시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그 요즘에 댓글에 이게 많이 달리더라고요. 예전에 이제 윤세님께서 항상 리서치 베이스 투자 계속 강조하셨잖아요. 근데 많은 분들이 이제 좀 이해가 되는 것 같다. 리서치 베이스 투자의 힘, 특히 추리 소설 같이 추적해 가는 맛이 좀 굉장히 좋은 것 같다. 그거예요. 그러니까 저희가 미래를 알 수 없으니까 리서치로 데이터도 많이 뒤져보고 뭐 그렇게 하다 보면 저는 그거가 굉장히 우위에 있다 보고 있고 그게 단순하게 밸류에이션 몇 가지 비교해가지고 이렇게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그 비즈니스를 이해해야죠. 그 회사의 비즈니스를 이해하고 이해해야 그 비즈니스가 어떤 변화가 있을 때 좋은 거고 나쁜 거 구분할 수가 있고 그리고 뭐 그런 건데 뭐 하여튼 저희들은 뭐 이렇게 막 비법을 아는 것도 아니고 경전 제가 이렇게 너무나 막 그런 걸 하는 게 아니니까 저희는 좀 같이 저 기초 부분도 같이 공부해 갔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오늘 제약 바이오 굉장히 의미 있다 봅니다. 왜냐면 제약 바이오가 많이들 아시는 것 같지만 내 생각에 의외로 빈 공간들이 많지 않나요? 그럴 것 같아요. 만남 보시면. 그래서 이게 자료도 발간하고서 오히려 이렇게 기본적인 자료인데 반응도 좋은 편이고 그렇죠. 그래요. 그래서 뭐 분위기 건조하게 시작을 하는데 일단 뭐 이게 1부, 2부 한 2부로 끝날지 3부로 끝날지 4부로 끝날지 모르겠어요. 왜냐하면 뒤에 그 백투더 베이식이라는 부분이 저는 상당히 마음에 들었거든. 그것까지 할 생각입니다. 종목은 별로 의미는 뭐 사라 이런 내용 아니니까 미리 말씀드리겠습니다. 시작하시죠. 저는 사실 뭐 제약이나 바이오 베이스로 시작하진 않았고요. 저 원래 문과 출신입니다. 그래서 제가 자료 이름을 백투더 베이직이라고 외친 이유가 저 정말 아무것도 모르는 상태에서 시작을 했거든요. 그래서 기본적인 이제 가정 자체를 제가 궁금해하던 거를 이제 새로 공부하시는 분들도 참 궁금해할 거고 제가 공부하면서 되게 이런 거 있으면 좋겠는데 정말 없구나 하고 막 정말 뒤지고 이런 게 좀 어려움을 겪었던 거를 그대로 자료를 펴냈다는 의미에서 이제 백투더 베이직이다라고 이름을 이제 붙였습니다. 뭐 어떻게 공부할지 처음에 되게 난이했고요. 그래서 가장 먼저 한 게 일단 그냥 기사들 한 일주일 정도 그냥 기사들만 계속 찾아봤던 것 같아요. 그랬어요? 네, 그냥 네이버에서 뭐 제약, 뭐 그냥 바이오 무슨 얘기하나? 네, 막 쭉 봤는데 이게 좀 제가 평소에 갖고 있던 생각이랑 좀 다른 흐름들의 기사들이 좀 많이 나오더라고요. 그게 뭐였냐면은 저는 이제 제약 산업이 엄청나게 계속 성장을 하는 산업이고 이렇게 얘기를 주로 많이 하잖아요. 근데 기사들을 보니까 좀 이해가 안 갔던 게 글로벌 제약사들이 투자를 뭐 줄이고 있다. 뭐 이런 있지. 데이터론 그러고 있지. 그래서 상식적으로 봤을 때 성장하는 산업이라는 게 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데 왜 글로벌 제약사들은 왜 뭐 투자 비중을 뭐 줄이려고 할까? 그게 사실 첫 번째 너무 궁금했어요. 그래서 그거 관련해서 쓴 게 저 이번 자료의 이제 한 축이고요. 두 번째 축은 탐방 다니고 이러면서 너무 답답했습니다. 무슨 말 하는지 IR 분 이제 말씀하시는 거 들으면은
사실 처음 탐방 갔을 때 모 회사를 갔는데 이제 노트북을 저 이제 들고 에버노트라는 게 쓰는데 이제 하나도 그냥 뭐 이러고 그냥 나왔어요. 하나도 못 적고 아 모르겠다 이러고 이제 나왔는데 뭐 여기서 이런 말 하면 좀 그렇지만 그 재수 씨가 의사시잖아요. 네, 맞습니다. 그 전공이 저런 거잖아요. 이런 연구하는 의사시잖아요. 맞습니다. 근데 이게 그런 거죠. 또 집에 달라? 와이프랑 물어봐도? 아니요 이게 사실 이게 정확하게 와이프랑 일치하는 분야는 맞는데 이제 문제가 뭐였냐면은 이제 이거죠. 저는 이제 이거 과외를 할 때도 아예 공부를 하나도 못하는 친구한테는 뭘 여기서 처음부터 뭐라고 어떻게 얘기해 줄지 자체를 감을 못 잡잖아요. 제가 거의 뭐 그 정도 재수 씨가 수준이었으니까. 엄청 무시했겠네. 예, 이거 뭐 그러니까 물어보면 이것도 몰라 이렇게. 제가 사실은 박당한 거죠. 더 힘들죠. 예, 제가 사실은 DNA가 구조가 이중나선이라는 것도 몰랐습니다. 예, 그러니까 얼마나 나 그건 안다. 예, 전 그것도 몰랐어요. 야, 근데 야 이걸 왜 하겠다 그래서 자기가 자신들 초등반 진짜 그래서- 무에서 시작했네. 네, 그래서 한 일주일 정도 네이버 열심히 봤고요. 이게 벌써 6개월 넘었어요. 이거 스타디 네. 한 6개월 됐어요. 6개월 만에 나온 자료입니다. 이게 네. 뭐 갑자기 이렇게 막 일주일 만에 하신 줄 알았는데 6개월간 공부하면서 계속했죠. 그 다음에 이제 그 머티리얼이 정말 아마 제약바이오를 시청자분들이나 공부하시려는 의지가 되게 많으신 걸로 아는데 가장 공통점은 어려울 겪는 점이 책이 없어요. 그러니까 물론 이제 교보문고나 뭐 영풍문고 이런 게 가면은 뭐 가서 면역학 무슨 학 이렇게 쳐갖고 하면 책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근데 가서 막상 딱 보면은 살 엄두가 안 나요. 왜냐면 전공 서적이에요, 그냥. 그래서 어차피 사도 하나도 몰라요, 어차피. 그래서 그런 책들이 없다는 게 너무 난해해갖고 그래도 뭔가 기초를 쌓아야 되잖아요. 그래서 서점에서 사실 작년 12월에 서점에 좀 오래 있었고요. 그래서 어쨌든 기초를 많이 다지는데 노력을 했고 그것들을 이제 백투 더 베이직이라고 이번에 뒤에 챕터에서 딱 지금까지 공부한 거 적으신 거죠. 네, 근데 이제 저는 정말 이제 그 이런 생각을 했어요. 그러니까 유치원생을 가리키는 거는 대학생이 가리키기보다는 초등학생이 가리키는 게 좀 더 잘 가리겠다. 야 이거 대학생이 가르쳐 주게 낫지. 합리하지 마. 네, 그래서 이제 제 눈높이에서 그냥 제 말로 풀어 쓴 거라서 아마 자료를 보시기에 훨씬 이해가 빠르실 걸로 저는 생각을 좀 그래요? 하고 있습니다. 네, 이제 자료 이제 좀 말씀을 드릴 거고요. 뭐 자료 그 책을 아마 뭐 저희 아마 33페이지를 참조해 주셔도 되고 저희 바로 33페이지로 넘어간다고? 네, 뭐 하나만 보여드리려고 하고요. 아니면 이제 PPT에서 이제 첫 번째 페이지를 좀 봐주셔도 두 가지 동시에 봐주시면 될 것 제약사 같은데. 수익 구조 이런 거 하나도 안 할 거야? 그거 다음에 이제 나갈 겁니다. 보시면 저는 이제 좀 제가 생각했던 거가 뭐냐면은 국내 제약사들이 사실 많은 발전을 거듭을 했고요. 특히 이제 2015년도에 한미약품이 글로벌 제약사 저희가 이제 뭐 신문에서나 보던 그런 제약사들로 기술 수출을 했잖아요. 네. 당연히 정말 획기적인 사건이었는데 그러고 나서 이제 한 뭐 4, 5년 정도 이제 흐른 것 같아요. 그리고 국내 이제 바이오텍 회사들도 봐도 그런 얘기들이 상당히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확실히 펀더멘탈 자체가 올라왔다는 거에 대해서는 그 누구도 부인을 할 수 없는 상황인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이게 고민인 거죠. 지금 보면은 거의 다 이제 주가 흐름들도 그렇고 신문에서 다 라이선스 아웃 이런 얘기들을 되게 많이 하세요. 기술 수출을 얼마어치를 했다. 그래서 주가가 움직인다 이런 얘기 많이 하시는데 좀 문득 그런 생각이 들었거든요. 아니 그동안 한 5년 동안 했으면 이제 국내 제약사들도 뭐 한미 엄청난 대형 제약사들이잖아요. 그냥 하지 말고 자체적으로 그냥 상품화까지 다 시켜서 팔면은 되는 거 아닌가? 라는 생각을 실제로 나도 네. 그 생각을 했는데. 네, 했는데 그래서 이제 제가 가장 먼저 찾아본 게 첫 번째 자료가 뭐였냐면은 신약 개발하는데 얼마나 들지 보통? 돈이? 그게 이제 첫 번째 궁금했고 두 번째는 그러면 국내 제약사들의 재무적인 상태가 어떤지가 두 가지가 제일 궁금했고요. 그래서 좀 찾아봤습니다. 그랬더니 보통 물론 평균치라는 게 크게 의미는 없긴 하지만 어쨌든 평균치가 신약 하나 개발하는데 보통 2조 우리나라 돈으로 2조가 조금 넘게 든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그 비용 중에서 많은 것들이 포함되어 있겠지만 이제 삼상에 들은 비용이 한 70% 이상이다. 삼상부터 돈이 어마어마하게 네, 삼상이 진짜 이제 1, 2까지는 가주는데 거기서 네. 라이선스 하는 거구나. 그래서 그러네요. 그렇죠. 그래서 못하겠어 돈 때문에. 그렇죠. 뭐 예를 들면 뭐 쉽게 생각해서 만약에 2조 든다. 근데 삼상 가는 거 한 1.4조 드는 거예요. 이상. 1.4조에서 5조. 근데 이게 이제 글로벌 제약사들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할 수 있는 이유가 재무 상태가 이제 탄탄하기 때문에 한두 개 망가져도 뭐 가슴은 아프겠지만 크게 이제 뭐 회사가 휘청휘청할 정도는 아니라는 거죠. 근데 이제 국내 주요 제약사들 이제 매출의 1위부터 5위까지를 놓고 봤을 때 이제 뭐
뭐 유한양행 정도를 제외한 저희가 뭐 잘 알고 있는 한미약품이라든지 기타 등등 회사들 보시면은 워낙 R&D에 투자를 되게 많이 하는 기업들이기 때문에 작년 기준 연간 보면은 사실 거의 다 순차익 구조라는 걸 확인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그걸 보면은 그런 끝까지 상품화 시키기에는 아직까지는 재무적으로는 조금 역량은 조금은 부족한 건 맞다. 기술은 되게 훌륭하지만 그래서 향후 몇 년간은 제 생각은 가장 국내 제약사들에게 가장 이상적인 수익 구조는 아직까지는 임상 1상 뭐 2상 그렇게 거쳐서 좋은 거를 많이 잘 개발해서 글로벌 제약사들한테 기술 수출을 해서 그에 따른 뭐 계약금도 받고 마일스톤도 받고 뭐 로열티도 받고 아직까지는 그러는 걸로 당분간은 좀 끌고 나가야 된다. 뭐 그런 결론을 좀 얻을 수 있었어요. 근데 그런 건 많이 이미 반영을 하지 않았나요? 그렇죠. 많이 반영했죠. 그게 문제 아니야? 네. 우리가 이 얘기까지 지금 방금 전까지 한 얘기는 우리가 지난 15년 그때 굉장히 이제 그쵸. 신선했고 그때. 네, 계속 이제 4, 5년 동안 계속 이제 하던 얘기인 거죠. 지금 몇 년간은 좀 신선하지가 않고 신선하지 않죠. 그래서 저는 이제 거기까지는 이제 알겠는데 그래서 저는 이제 한 가지 더를 찾아보기로 좀 생각을 했고요. 그렇다고 하면은 이제 뭐 저희가 수출할 상대, 그러니까 지피지기라는 얘기를 많이 하잖아요. 상대방은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는지를 아는 게 되게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해서 좀 찾아봤습니다. 그래서 이제 첫 번째로 찾아봤던 게 이제 보시면은 저희 저희 자료 갖고 계신 분들은 키 차트 4페이지부터 좀 봐주시면 되고요. 요 플로우대로 이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글로벌 제약사들이 보니까 공통적으로 한두 업체가 아니고 공통적으로 많은 고민들을 지금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걔네 뭐 애뉴얼 리포트에도 사실 대놓고 하는 얘기고 보면은 제가 이제 자료에는 보면은 뭐 5개 업체가 이게 매출 순이거든요. 2018년. 이름을 한번 불러줘 볼래요? 네, 로슈. 일단 뭐 로슈, 화이자, J&J, 노바티스, 머크, 그리고 제가 정말 큰 회사들이죠. 프랑스 회사 그런 것들 안 들어가네. 그 뭐더라? 그건 이제 6위부터 한 10위 안에 다 들어가 있습니다. 난 그게 5위 안에 들어가는 줄 알았어. 이게 좀 변동이 왔다 갔다. 네. 근데 그런 회사들이 있는데 공통적으로 보면은 2000은 제가 시기열을 최대한 길게 좀 뽑으려고 했거든요. 그래서 블룸버그를 좀 많이 뒤졌는데 한 이 데이터 이 그림 하나 좀 힘들었겠다. 이거. 네, 블룸버그에서 하나 다 찾았고요. 하나하나 다 해가지고 입력한 거네 이거. 네, 맞습니다. 이런 게 우리 애널리스트가 고생하는 건데 어떤 분들은 이거 이제 돈 주고 공개해야 된다 이제 몇몇 하우스 얘기하고 있는 중인데 사실 이런 거 보면 저희 노가다를 뛰니까 뭐 갑자기 말씀드리면 좀 그렇지만 저희는 리서치가 좀 베이스 투자가 확산되기를 원하기 때문에 이런 그림 하나가 되게 소중한 거예요. 네. 왜냐면 오케이 2000년까지 다 네, 만들었네. 쭉 보면은 한 20년 동안 이제 뭐 투자의 효율성을 나타낸 지표가 여러 개 있지만 그 중에 저희는 ROIC라는 걸 선택을 했었는데 20년 동안 사실 계속 하락합니다. 이게 축을 좀 조정하시면 이게 개별 기업으로 하면 이제 눈에 확 띄거든요. 이렇게 보면 잘 헷갈려서 안 보이는데. 네, 근데 이게 축이 조금 그러니까 기준이 좀 달라서 그러는데 뭐 로슈는 사실 괜찮았지만 로슈도 사실 최근에 좀 떨어지는 모습이고 나머지 업체들은 사실 로슈가 제일 좋았네. 네, 쭉 다 떨어집니다. 그러니까 왜 이럴까? 만약에 한두 기업이 그랬으면 그 기업만의 문제일 텐데 뭐 사실 모든 기업들이 다 마찬가지거든요. 그러면 뭔가 전반적으로 산업에 뭔가 변화가 있기 때문에 이런 거 아닌가라는 생각을 좀 했었는데 이유가 이제 크게 3가지 정도로 좀 요약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첫 번째는 뭐냐면은 각국 정부에서 이제 사실 정책적으로 약가를 좀 이렇게 좀 압박에 대한 그런 사실 정책들이 다 있는 것 같아요. 뭐 각국마다 뭐 그 정책의 강도는 좀 다르지만 전반적인 기조 자체는 약가가 좀 내려갔으면 좋겠다라고 다 생각을 하시는 것 같습니다. 이게 재정하고 연결이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렇게 좀 압박을 좀 있는 것 같고요. 두 번째는 신약의 개발 기간 자체가 좀 많이 늘어나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왜 늘어나냐를 보니까 2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최근에 약 트렌드가 이제 정말 과거에는 이제 질병의 증상을 완화하는 그런 약들이 많이 나왔다고 하면은 지금은 이제 정확하게 기존에 직접적으로 타겟해서 들어가는 약들이 많이 나오는데 그만큼 어렵습니다. 개발하기가. 근데 그게 첫 번째 이유고 두 번째는 정확하게 기존에 타겟해서 들어가기 때문에 저희 만약에 잘못되면 그 사람이 먹었을 때 안 좋은 사실 되게 안 좋을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임상 기간이 상당히 길어져요. 이게 다 이제 돈이라는 게 가장 큰 문제인 것 같고요. 신약 개발 기간이 길어지는 결국 임상 기간이 길어지는 네, 거구나. 맞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는 이게 업체들이 과거보다 이제 수익성이 조금씩 떨어지다 보니까 뭐 당연한 얘기긴 한데 경쟁이 좀 치열해집니다. 그래서 경쟁이 치열해지는 얘기가 뭐냐면은 이제 상대방이 이런 뭐 저런 약을 갖고 나오면은 나도 비슷하게 빨리빨리 이제 만들어내려고 노력을 되게 많이 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출시 기간들이 서로 약간 이렇게 촘촘해져요, 과거보다. 아, 네.
엄청난 경쟁 경도가 강화되는 맞습니다. 거네. 그게 네, 기간은 맞습니다. 길어지는데 이게 촘촘해지는 건 진짜 어마어마한 그렇죠. 수절 경쟁을 하고 있는 거네. 그렇죠. 그러니까 아, 가격은 이것도 산업이다. 그렇죠. 맞습니다. 다 이해가 가는데. 그래서 가격은 P는 압박을 받고 C는 올라가고 이게 경쟁 시장이 이게 출시가 좁아진다 그러면 Q가 괜히 내려가는 이러는 거거든요. 네, 그렇죠. 네. 그러니까 내가 팔 수 있는 그치. 네네. 그러니까 이게 그래서 이제 전반적으로 약간 투자 효율성이 조금씩은 떨어지는 현상들이 나타나고 있다. 이런 거를 좀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제약사의 수익 구조를 보면은 나 궁금한 이 공식 누가 만든 거야? 그냥 제가 아이디어 만든 거야? 네, 제가 나는 좋아. 책에서 본 줄 알았어. 아니요, 제가 혼자 네. 근데 약간 이거 혼자 우리끼리는 와, 이거 무슨 바이오산업 전문가가 딴 분이 보고서 이 자식들 지네 맘대로 그냥 이런 거. 저도 이거 자료 볼 때 네. 처음에는 이거 있는 공식인 줄 알았어요. 아니, 그래서 한번 물어보려고 그랬더니 이건 그냥 제가 직접 혼자 만드신 생각을- 거구나. 이름도 붙이시죠 아예 뭐. 네, 저는 진짜 혼자 했던 거고. 근데 이거 모든 기업에 해당되는 거야. 왜 그러냐 진짜. 모든 기업에 해당되지. 아, 예. PQC, N 다잖아. 그러니까 이게 수익 구조가 사실 되게 뭐 제약사들이 용어가 어려워서 그러신데 결국에는 이제 잊지 말아야 하실 점은 그냥 돈 버는 기업이에요. 그래서 돈 버는 건 똑같고요. P가 이제 약값이고 Q가 이제 얼마나 팔아먹을 수 있는지. 그래서 PQ를 곱하면 매출액이 나오는 건데 이제 다른 기업과 다른 거는 앞에 확률이라는 게 좀 들어간다는 게 좀 다른 겁니다. 그래서 확률이 들어가고요. N분진이 개발했다는 확률을 얘기한 거구나. 네, 이게 완전히 다르네. 네, 확률이 좀 다릅니다. 보통 기업과 완전히 맞습니다. 다른 거네 이게. 그 다음에 이제 거기서 이제 비용을 빼면 되는 건데, 근데 여기서 얼뜻 보면은 이제 P 다 이제 내생 변수처럼 보이는데 사실 n분의 1이라고 하는 게 이제 철저하게 외생 변수다. 그러네. 네, 그게 뭐 다 알면은 뭐 임상할 필요가 없잖아요. 근데 모르니까 임상을 하는 거니까 확률이라는 건 사실상 이제 사실 어떻게 보면 하늘에 맡기는 그런 느낌인 그러니까 거고. 가끔 미국에서 보면은 이런 바이오 회사들 보면은 하루에 60% 100% 빠지는 거 나오잖아. 네, 맞습니다. 이거 삼성 빵이 되니까. 삼성 가가지고 결국 접어버리거든. 이거 네. 완전히 망해버리더라고. 그렇죠. 그래서 근데 이게 뭐 50년 전에 뭐 제약사들이 하던 방법이나 뭐 지금이나 사실 이거랑 똑같은 거죠. 근데 이거를 지금 이런 수익 구조를 통해서 했는데 결과가 한 20년 동안 수익성이 이제 쭉 떨어지다 보니까 이거를 이제 다른 방식으로 이제 이용을 해야 되겠다는 생각들을 스스로 환율을 하는 것 높여야겠구나. 같습니다. 네, 그래서 그 관련된 내용들을 좀 찾아봤습니다. 그래서 이제 어떻게 하면 얘네가 최근에 어떻게 머리를 굴리고 있는가 이 공식을 최대한 활용하기 위해서 이제 말씀을 드리면 하나하나 이제 좀 쪼개서 말씀드리면은 첫 번째는 이제 P를 좀 건드리려는 노력들을 하는 것 같아요. 가격인데, 근데 앞서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면 약간 뭐가 아까 얘기한 거랑 좀 다르네라고 생각할 수 있거든요. 왜냐하면 아까 제가 방금까지 각국 정부가 약가를 좀 인할 압박을 하려고 하는 정책을 핀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근데 갑자기 지금 와서 가격을 좀 높이는 방법을 고민한다고 하니까 정부는 사실 이기진 못하잖아요. 그러면 이게 정부의 규제를 교묘하게 약간 우회해서 피할 수 있는 방법이 뭐가 있을까라는 고민들을 스스로 하는 것 같고요. 그게 건드렸던 게 희귀질환 관련된 희귀약 의약품입니다. 영어로 적혀있어 무슨 말인가 한참 했더니 네. 이게 희귀 이게 orphan drug 하는 게 이게 희귀 의약품. 왜 희귀 약이라고 쓰지 왜 영어를 적어다가 고민하게 만드는 네. 그래서 그 이제 5페이지 쪽 보시면은 이게 그 미국 기준인데요. 이게 이제 달러 퍼 페이션트인데 1년에 이제 환자가 지출해야 되는 약값으로 지출해야 되는 돈인데 보시면은 이제 뭐 중앙값으로 하던 평균 값으로 하던 희귀 질환 약이 대략 한 5배 정도 더 비쌉니다. 그냥 보통 원재료 가격의 비용 차이는 크지 않은데 네. 일반 의약품은 굉장히 싸고 네. 희귀약품은 엄청 비싼 거네. 그렇죠. 무조건 피 올리려면 희귀약품을 해야 네. 돈을 버는 거네. 근데 이게 또 명분이 되는 게 정부에서는 피를 함부로 건들기가 되게 애매한 거예요. 왜냐하면 말 그대로 희귀한 거기 때문에 가격을 측정을 높게 안 해주면은 인센티브가 없거든요, 제약사들이. 그러면 희귀약품이면 병 걸린 사람이 적은 거니까 그렇죠. 휴가 너무 적잖아. 그렇죠. 그거 내용은 이제 그 뒤에서 말씀드릴 겁니다. 재밌는데? 어쨌든 이런 게 리서치 베이스 이렇게 하나 이해를 해주시면 그래서 피에 대해서 어쨌든 많은 고민들이 높여받을 수 있는 약들이 뭐가 있는지에 대해서 되게 고민을 많이 했고요. 그래서 이제 아래 보시면은 제가 이것도 이제 미 FDA 자료를 제가 좀 들어가서 좀 찾아봤는데 그 미국이 이제 사실 그러니까 정부라는 게 약값을 내려서 많은 사람들이 싼 약들을 많이 사용할 수 있게 하는 것도 되게 중요한 그 정책의 목표 중에 하나긴 하지만 그와 못지않게 중요한 거는 희귀 질병으로 고통받는
국민들을 약간 약을 개발해서 그 사람들 약을 주는 것도 되게 좋은 정책이잖아요. 결국 인센티브를 줘야 된다는 거고 인센티브를 주기 위해서 미국에서 이제 오픈 드러그 액트가 나왔습니다. 그 이후로 이제 1년에 미국 FDA에서 승인 건수들이 얼마가 있는지를 좀 정리해봤는데 다 대동소이해요. 비슷비슷하게 가다가 갑자기 2차년대 중반 이후에 갑자기 숫자가 좀 확 튀는 거를 좀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게 글로벌 제약사들이 이쪽으로 좀 머리를 돌렸다는 거죠. 네. 그래서 근데 이게 또 재밌는 게 피만 또 높게 해줄 뿐만 아니라 이걸 개발하는 데 있어서 인센티브를 사실 되게 많이 줍니다. 독점권도 되게 좀 길게 해주고 뭐 저기 세금 쪽도 많이 환급도 되게 많이 해주고 뭐 이런 것처럼 많이 해주거든요. 그래서 당연히 이제 글로벌 제약사들 입장에서는 와 이건 정부 정책도 우리 지원해 주는데 가격도 높게 받을 수 있다. 그러면 당연히 개발하는 거죠. 그런 상황들이 지금 벌어지고 있다라는 걸 좀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근데 이제 다음 이건 피잖아. 피. 네 피입니다. 이제 다음 거는 근데 네. 아까 희귀약품 액트 법률이 있었어 미국에서는 이게. 네, 83년도에 있었고요. 83년도에 그래서 네. 여기서 83년부터 적어놨군요. 네, 이게 어떤 내용이에요? 이게 그러니까 그런 거죠. 과거에 보니까 이제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그 제약사들도 결국에는 돈 버는 기업입니다. 돈 안 되면 안 해요. 근데 이게 희귀 질환이라는 게 이렇게 미국에서 정의하는 희귀 질환이라고 하는 거는 자국 내에서 20만 명 이하의 질병, 그 20만 명 20만. 이하 질병들을 이제 희귀 질환이라고 표현을 하는데 그러니까 이런 거죠. 희귀 질환이라고 하니까 사실 개발하기도 좀 더 어려울 거예요. 근데 20만 명도 안 되는 질환인데 돈이 안 된다는 거죠. 돈이 안 되니까 개발 안 안 하는 거죠. 하니까 이해했다. 네, 그렇게 세제 혜택을 해주는 거죠. 세제 혜택을 주는 거구나. 개발 좀 해 이렇게 하는 그러면 거죠. 너희들한테는 이러는 비싸게 거 혜택 해서라도 줄게. 너희 네. 이익 막 보게 해줄게. 그쵸. 이거네. 그러니까 요거를 사실 이용하는 거죠. 글로벌 제약사들이 요 법을 요즘에. 이용해서 오히려 네. 자기들은 이거 그렇죠. 참 법이라는 걸 참 잘 이용을 한다라고 오케이. 볼 수. 피는 이해 갔어요. 네, 이제 다음인데 아까 방금 센터장님이 하신 말씀도 저도 당연히 고민이 됐던 부분이고 많은 고민했을 거예요. 네. 문제가 오케이 피 높게 받고 뭐 세제 혜택 받고 뭐 이런 거 다 좋은데 문제가 큐입니다. 환자 수가 너무 적어요. 제가 20만 명이라고 했는데 극단적으로 제가 자료 안에 넣은 질병 중에 하나는 미국 전체 내에서 환자 수가 2,000명 정도밖에 안 되거든요. 어떤 병인데요? 여기 제가 갑자기 제가 페이지 수를 아니, 말씀을 드리면은 이거. 저기 17페이지를 보시면 제가 적어놨고요. 정말 내용 방대하게 했더라고요. 네, PNH라고 하는 병인데 이게 뭐냐면 되게 말이 되게 복잡하더라고요. 발작성 야간 혈색 소뇨증이라고 하는 건데 연평균 5.5억이 들어? 네. 그러니까 환자 수가 2,462명이네요. 지금 2017년 기준으로 미국 내에서. 근데 이게 만약에 이런 액트가 안 났으면 누가 이거 개발을 하겠어요? 2,000명밖에 안 되는데. 그리고 2,000명 위해서. 그리고 이 숫자 안에서는 사실 분명히 치료를 자발적으로 만약에 돈이 있어도 안 하시는 분들도 분명히 있을 거고 하면은 시장은 사실 이거보다 훨씬 적은 거예요. 이게 맥스 시장인 거예요, 미국 내에서. 그러니까 안 하려고 당연히 하는 거죠. 그래서 이게 큐가 되게 작다라고 하는 건데 대표적인 그러니까 좀 재밌는 거 말씀드리기 전에 하나 재밌는 거 말씀드리면은 16페이지에 있는 그림을 제가 왜 넣어놨냐고 하면은 할보니라는 이제 약인데 이게 이제 C형 간염 약이에요. 근데 이게 재밌는 그 별명이 있습니다. 미국 내에서 이게 빅팀 오브 석세스라고 표현을 해요. 빅팀 오브 석세스. 네, 성공의 희생자. 이게 무슨 뭐냐면은 이 약이 그 길리어드사라고 되게 되게 유명한 이제 글로벌 제약사인데 C형 간염 약을 내놨습니다. 하본이라고. 근데 너무 획기적이었어요. 그래서 이 약을 너무 잘 듣는 거예요. 환자 수가 확 줄어들었어요. 그러니까 이게 매출액이 확 꺾여요. 너무 잘 맞다. 여기 맞네. 네. 희귀약품이 인원이 적은데다가 네. 약이 너무 잘 맞으면은. 네, 그래서 이거를 빅팀 오브 석세스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이 약이 대표적으로 와닿는다. 그래서 이 약, 만병통치를 해버렸어. 네, 그래서 이게 대표적으로 큐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보여주는 이제 대표적인 사례다. 근데 우리는 PQ-C인데 이거 네. 제약 산업이 참 어렵구나. 네, 너무 약이 잘 들어보니까 이건 큐가 악재네. 약이 엄청 성공적이었다면 이해하는 원선세. 이래서 항암제 좋아하는 것 같아. 네, 그래서 제가 사실 이래서. 이 그림을 넣어놓은 이유가 큐가 그만큼 중요하다는 거를 말씀드리려고 중요하죠. 이걸 굳이 넣어놨고요. 이 큐를 어떻게 하면은 극복할 수 있는가에 대한 것도 글로벌 제약사들이 머리를 굴려서 지금 해결을 해놓은 상황입니다. 이게 뭐냐면은 저희 PT를 보셔도 되고 저희 이제 그 자료를 이제 보셔도 되는데요. 저희
책으로 보시려고 하면은 18페이지에 그림 15번을 보셔도 되고 저희 PPT에도 있어요. 8페이지. 네, 예, PPT에도 있는데요. 이게 뭐냐면은 적응증을 늘려버리는 겁니다. 적응증이라는 단어 저도 처음에 적응증이라는 단어가 몰랐어요, 나도, 저도. 나는 사실 자료를 읽어봐서 내용은 알아. 예, 네. 저도 몰랐어요 이거. 이 적응증이 뭐냐면 쉽게 말씀드려서 예를 들어 뭐 세안제가 있다고 하면은 그러니까 뭐 일단 뭐 세제가 있어요. 근데 이거는 이제 얼굴용 뭐 세수할 때만 쓰는 세제가 있다고 하면은 뭐 그 비누가 있다고 하면은 이걸 이제 세탁할 때도 쓸 수 있게 하고 뭐 샤워할 때도 쓸 수 있게 하고 그러니까 그 용도를 넓힌 용도들이 이제 적응증이거든요. 처음에는 간염약으로 개발했는데 하나씩 간염에 넓히는 거죠. 딴 데도 쓰고 네. 뭐 하게끔 확대되면 된다는 거지. 그럼 네. 큐를 늘릴 수 있다는 네, 거죠. 야금야금 늘리는 거죠. 그래서 실제로 보니까 이것도 이제 FDA 자료에서 제가 찾았는데 희귀질환 신약들에서 신약들이 이렇게 있는데 새롭게 나온 신약이 아니고 적응증을 그냥 늘려서 나온 신약들의 수를 보면은 그 그림 15번에서 보시다시피 이렇게 레벨 한번 이렇게 확 올라갔거든요. 신약 근데 수가. 나도 이게 자료를 읽으면서 어려웠어요. 저도 사실 최성원 연구원 이제 공부하면 쓰니까 이해를 한 거고, 야, 이거 네. 막 이렇게 또 바이오 제약 자료가 보통 보면은 맨날 요새 셀티오이나 삼바나 얘기하지 네. 뭐 이거 이렇게 자세히 기초 세미나 자료도 그쵸, 별로 그쵸. 없죠. 진짜 없죠. 예, 없어요. 그러니까 읽다가 적응증 보다가 나도 이해가 잘 안 가는 게 이게 원래 어떤 약에 쓰려고 만드는 건 딴 약에 쓰인다는 게 난 잘 이해가 안 가더라고. 그렇죠. 그래서 그건 이제 그래서 부작용 아니야? 그럼 약에 네, 그렇죠, 그렇죠. 그래서 부작용이 생긴 거 아니야? 그래서 이제 그림 13번에 이제 그게 나오는데 바로 위에 이제 보이는데 그래서 이제 암 쪽을 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대표적으로 그 제가 뭐 여러 페이지에 넣어놨는데 이제 아바스틴이라는 약이 뭐냐면은 이거 항암제거든요. 근데 이게 그 혈관 그러니까 이게 암들이 막 자라나잖아요. 근데 결국에는 걔네도 영양분을 먹으면서 자라내는 거 되니까 혈관들에서 그러니까 혈관들을 막 늘리거든요, 걔네가. 근데 아바스틴이라고 하는 걸 그 혈관들을 끊어버리는 약입니다. 그러니까 사실 기본적인 그 베이스는 같은 거죠. 암세포가 혈관에 연결돼서 막 커지는 거니까 네. 그걸 끊어버리면 커지지 않게 막는 근데 거구나. 쉽게 말해서 그냥 밥줄을 끊어버리는 영양분을 약이거든요. 공급 못하게 하는 거네. 근데 이거는 어느 암이나 사실 마찬가지인 거잖아요. 그러니까 처음에 예를 들어서 뭐 간암에 썼다가 유방암도 썼다가 여기도 썼다가 쫙 넓힐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존에 있는 약을 개발해버리면은 이렇게 여러 군데를 쫙 이렇게 적응증 확 늘릴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기전 자체가 암을 공격하는 게 아니라 단어 기전이 무슨 말이야? 기전이 메커니즘. 읽으면서 정말 네 자료 읽으면서 이번에 그래서 내가 진짜 메커니즘. 네, 메커니즘입니다. 네. 국어를 못하니까 이게 문제다, 내가. 그래서 실제로 보면은 미국 FDA에서 이번에 진짜 FDA 자료 엄청 찾았습니다. 이번에. 내가 이거 계속 말씀드리지만 네. 다 뒤져서 공부하고 매일 공부하는 거예요, 이거. 근데 이게 뭐 우리는 그런 자료를 좋아하니까 나는 우리 공부해서 우리 어떻게 공부한 건데 FDA에 이게 다 나와. 네, 다 나와요. 그게 잘 돼 있는 거야. 네. 미국은 진짜 네, 다 놀랍잖아. 나와요. 다 나도 나와요. 그 전에 한번 들어보니까 FDA는 모든 걸 공개한다고. 네. 근데 너무 방대해서 어디를 찾을지가 되게 어려운 거지. 뒤지면 어쨌든 다 나옵니다. 영어를 워낙 잘하세요, 우리처럼. 외고 출신이죠. 네. 여기서 100번은 들었겠다, 여기서. 그래서 실제로 암 쪽에서 보면은 그러니까 1980년대 처음에 이제 오프런 드러그 액트가 나왔을 때 보면은 희귀 의약품 중에서 암이 차지하는 비중이 한 10% 정도밖에 안 됐거든요. 그래서 그 약품이 뜨는 거구나, 암 관련 네. 약이. 그게 그나마 그렇죠, 비즈니스가 그렇죠. 되는 거구나. 네. 애들이. 근데 이게 비싸게 팔 수 있으니까. 그렇죠. 근데 이게 2010년대로 넘어와서 40%가 넘습니다, 비중이. 그러니까 이게 확대할 수가 하기 사실 용이한 이해했어. 거죠. 완치가 잘 안 완전히 되고 이해했어. 완치가 네. 잘 안 되고 적응증 확대가 좋은. 그거네. 마법의 네. 공식이네. 그래서 이렇게 보면은 제약사들이 머리를 기가 막히게 잘 쓴 거예요. 아니, 막 머리를 잔머리를 쓴 게 아니라 방법이 없었겠다. 그렇죠. 이거밖에 사실 할 수 있는 게 없어. 이제 완치되면은 이 문제고. 그렇죠. 이게 완치되면 문제. 문제. 그렇죠. 이게 좀 야, 암이 씁쓸하긴 한데. 전복되면 큰일 나겠다. 얘네들. 제약사들은. 그래서 이제 이렇게 되면은 P와 Q가 어떻게 보면 이제 과거에 고민하던 거에서 어느 정도 해결이 된 이제 그런 상황이라고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제 그런데 사실은 뭐 PQ도 좋은데 더 큰 고민들은 뭐냐면 결국에는 비용이에요. 그치. 코스트가 너무 드니까 임상 기간 길고. 그렇죠. 근데 물론 이제 가장 확실한 방법은 확률 자체를 높이는 게 사실은 가장 좋은 거죠. 근데 문제가 확률이라고 하는 거는 이거는 쉽게 올라갈 수 있는 게 아니고 물론 이제 되게 장기적으로 봤을 때
이제 과학 수준이 이제 과학 기술이 많이 올라가면 확률을 따라서 늘긴 하겠지만 시간이 너무 오래 걸리는 거고 사실 거의 외생 변수와 가깝다라고 하는 거라서 확률은 건들기가 되게 힘든 것 같고 결국에는 이제 제약사들이 직접 건들 수 있는 것들은 비용 컨트롤 하는 것들이 되게 이제 가능한 거죠. 그러면 이제 제약사들이 비용을 어떻게 컨트롤을 할 수 있을까에 대한 고민들을 좀 상당히 많이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뭐 돈 드는 것들은 어쩔 수 없는 거고 R&D는 당연히 해야 되는 거니까 그래서 이제 생각해낸 게 실패하면은 예를 들어 2조 들었는데 실패하면은 빵이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근데 내가 2조 들여서 실패해도 그래도 뭐 몇천억이라도 건질 수 있는 그게 뭐가 있을까 고민을 많이 했는데 결국에는 그래서 이 플랫폼 기술이라고 하는 것들이 이제 그래서 최근에 각광을 받고 있다 좀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나 깜짝 놀라서 임상 1상부터 최종 승인까지 확률이 네, 되게 너무 적어요. 낮네. 네, 되게 적어요. 그리고 야, 이 제약사는 그리고 이 사람들은 진짜 네. 진짜 이거는 벤처 캐피탈이네. 그리고 이거는 사실 조심스러운 발언이긴 한데 저 자료를 저 자료는 이제 미국 바이오 협회에 가면 저 자료가 있는데 자료가 차라리 몇 년 됐어요. 그래서 제 개인적인 생각 저보다 확률 최근에 조금 더 떨어질 것 같습니다. 사실은. 네, 왜냐하면 이게 과거보다 더 어려워지니까. 네, 과거보다 약들이 사실 더 고난이도의 약들이 많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신약이라고 하면 옆에 그게 NM이라고 있는 거 있잖아요. 그거를 좀 보셔야 되는데 확률이 제 생각에 이거보다 더 낮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사실 되게 어려운 거죠. 근데 이 확률 자체를 끄집어 올리는 게 사실 되게 좋은 거긴 하지만 그러긴 정말 쉽지 않은 거니까. 근데 여기 부분이 잘 이해가 안 갔어. 이 결과 왜 당연하냐고 해놓고서 뭐 네. DNA 막 얘기를 했는데. 네,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은 뭔 얘기를 한 거야, 난. 예를 들어서 교과서적으로 보면은 사실 요거는 이제 저도 이게 궁금해갖고 집에서 얘기를 많이 했는데. 아니, 와이프가 가르쳐줄 거구나. 예, 이렇게 딱 사실 어제 난 이거는 뭔지 모르겠어. 네. 설명 좀 해주세요. 이게. 그러니까 요 얘기를 사실 이게 사실 집에서 한 얘기 사실 저 그대로 그냥 갖다 쓴 거고요. 그렇지. 엄청 그러니까 어렵잖아. 내가 이게 뭔 얘기지? 봐도 이해가 안 가서. 근데 내가 놀란 게 나도 바이오즈 공부해 보려고 책을 뒤지러 다니는데 없더라. 없어요. 희한. 우리나라 진짜 책 없어요. 문제가 많아. 그러니까 투자 관련 이쪽에 바이오 관련 투자가 이렇게 많이들 여기도 난리인데 그렇네요. 제대로 책이 없어. 그냥 면역학 책 같은 거는 그냥 대학 교재들이더라고. 네, 책 없어요. 하여튼 요거는 네. 그러면 설명할 때 네, 요게 뭐냐면은 쉽게 설명 좀 해줘. 그러니까 사람이 그러니까 이게 뭐 DNA 뭐 염기서열이 다 분석이 됐다 어쩌다 하지만 뒤에서 이제 백투더 베이직 편에서 말씀드릴 거지만 DNA라는 거 사실은 설계도 개념이고요. 그 설계도를 바탕으로 설계도가 있으면 가서 이제 뭐 그 실제로 뭐 포크레인 같은 거 갖고 가고 이제 건물을 만들어 올려야 되잖아요. 건물을 만들어 올릴 때 조금씩 모양들이 사실 조금씩 다를 수 있어요. 다 달라진다는 거지. 네, 조금 다를 너무 케이스 스타디가 많다는 네, 근데 이게 오류는 아닌데 조금씩은 다를 수 있다는 거죠. 근데 그게 이제 다형성이라고 하는 건데. 다형성. 네. 근데 이게 그런 거 쉽게 제가 말씀을 어렵게 드렸는데 이런 거죠. 저는 개인적으로 감기약 같은 거 먹으면은 누구는 엄청 졸려하거든요. 똑같은 감기약을 먹었는데. 근데 누구는 먹고 나 그냥 괜찮은데 이런 사람도 있어요. 근데 분명히 맞아. 둘 다 정상인이고 똑같은 약을 먹었는데도 넌 왜 이렇게 졸려해? 난 괜찮은데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근데 이해했어, 이제. 근데 뭔가가 다른 거예요. 근데 요즘에 약들이 점점 그 질병의 근본적인 기전을 점점 파고드는 약들이 나오다 보니까 그런 사소한 거에도 사실 이게 효과가 있고 없고가 확 달라질 수 있는 거고 그리고 이제 임상에서 이게 실패할 수도 있는 거고 이런 것들이 나오니까 난이도가 사실 되게 어려지고 있는 거죠. 이제는 임상 성공 확률 높이기가 더 까다로워져. 되게 까다로운 거죠. 네. 그래서 이제 확률을 높이기가 어려우니까 최근에 그래서 각광 갖고 있는 게 플랫폼이다라고 이제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플랫폼이라고 하는 게 제가 사실 요 페이지 자료를 쓸 때 사실 앞에 페이지보다 시간이 되게 오래 걸렸어요. 그러니까 그렇죠. 네, 왜 이렇게 오래 걸렸냐면은 플랫폼이라고 하는 거는 대략적으로 뭐 저희 뭐 네이버 플랫폼, 카카오 플랫폼에서 그 플랫폼인 것 같긴 한데 이 약으로 왔을 때 플랫폼이 사실 감이 너무 안 왔거든요. 안 왔지. 네, 감이 전혀 안 왔어요. 저도 이게 증권사 이게 요즘에 보면 바이오 이렇게 보고서들 보면은 플랫폼 다 1상, 네. 2상, 3상, 4상. 그리고 플랫폼 얘기 되게 많이 나오는데 근데 아마 이해 안 도대체 가실 거예요. 이해를 못해. 저도 이해 하나도 안 갔어요. 이게 신약인지 기술인지 네, 모르겠어요. 그래서 이게 너무 이해가 너무 안 가서 사실 이 페이지 쓰는데 고민을 되게 많이 하고 탐방 가서 좀 많이 물어보고 얘기를 많이 했는데 결국엔 그겁니다. 그러니까 그림을 보시면서 말씀을 드리는 게 조금 더 쉬우실 것 같아요. 그림 24번, 25번 보시는 게 조금 더 빠를 것 같고요. 이게 뭐 꼭 이렇다는 거 아니지만 그냥 예를 들어서 말씀을 드리면은 이제 아래 첫 번째 그림들이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뭐가 두 개가 동그란 게 이렇게 있고 중간에 이게 실로 이렇게 연결이 돼 있는 거잖아요. 이게 한미약품의 랩스커버리라는 이제 기술 중에 하나입니다. 근데 이게 뭐냐면은 그 약물의 효능을 길게 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그 처음 요거 말씀드리기 전에 일단은 저희가 몸이 되게 좀 신기한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 몸을 지키기 위한 많은 그 메커니즘들이 좀 있는 것 같은데 대표적으로 예를 들어 그 몸은 밖에서 다른 것들이 뭔가 이질적인 게 들어오면은 기본적으로 몸이 밖으로 다 빼내려고 합니다. 이게 기본적인 이제 몸의 기능이거든요. 저희 술 먹고 회식하고 아침에 이제 화장실 가면은 막 술 냄새 나잖아요. 이게 몸으로 빠져나가는 거거든요. 대사 작용을 통해서 어쨌든 외부의 것을 밖으로 빼내는 과정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근데 그런 거 말고 덩치가 좀 큰 애들이 있을 거예요. 덩치가 큰 애들은 대사 작용을 통해서 이제 밖으로 못 빼내잖아요. 못 빼내는 것들 분명히 대책이 있어요. 이게 뭐냐면 면역 체계가 걔네들을 공격해서 밖으로 빼내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우리 몸을 되게 지켜주는 되게 소중한 거긴 한데 문제는 우리 몸이 약을 먹었을 때도 똑같이 반응을 한다는 게 문제예요. 빼내려고 한다. 네, 빼내려고 하는 거죠. 이게 나를 고치려고 약을 먹었는데 이해했어. 몸은 얘를 빼내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약을 주기적으로 먹어야 되는 게 그 이유거든요. 한 번 먹고 뭐 식후에 뭐 물이 식후마다 드세요. 흘러내리더라도 물을 계속 부으면은 물이 네. 채워져 있는 거 그렇죠. 같은 이 건가? 일정 양을 그런 느낌이 좀 딱 비유 잘 드신 것 같은데. 내가 약을 많이 먹으니까 아, 그렇죠. 하도 몸이 이상하면 약을 먹기 때문에 약을 많이 먹는 사람들은 할 수 있어. 그래서 이거를 이제 사실 되게 불편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약을 한 번 먹고 오래 이렇게 뭐 매일 먹는 거 불편하면은 뭐 일주일에 한 번 먹어도 되는 거고 한 달에 한 번 먹어도 되는 거고. 결국 이런 거네. 우리가 계속 당뇨병 관련된 그 맞습니다. 패치를 하는데 매일 그걸 해야 되는 거를 그렇죠. 뭐 일주일에 한 일주일 번, 뭐 한 달, 뭐. 한미약품이 노렸던 것도 이런 네. 비슷한 거네. 그게 이제 근데 그것들을 이 플랫폼이라고 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게 저도 이해가 안 되는데 이게 뭐냐면 요 그림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이게 몸으로 잘 안 빠져나가게 약물에다가 길게 실을 붙여서 무거운 걸 하나 더 다루는 거예요. 그러면은 몸에서 쉽게 안 빠져나가. 왜냐면 이게 무거우니까. 뭐 상대적으로 몸에서 좀 오래 있게 되는 거거든요. 근데 이걸 왜 플랫폼이라고 하냐라는 거는 여기다가 뭐 함약품이 그렇다는 건 아닙니다. 그냥 얘만 들려드리는 건데 여기다가 예를 들어서 뭐 인슐린을 여기다가 달면은 몸에 뭐 인슐린이 오래 있는 거고 여기다가 뭐 호르몬을 다르면은 그 어린이들 중에 성장 호르몬 맞아야 되는 그 어린이들이 있거든요. 근데 성장 호르몬을 여기다가 그 인슐린 대신에 달아버리면은 매일매일 걔는 주사 맞아야 되는 건데 이거를 일주일에 한 번 주사 맞아도 되는 거고 아니면은 뭐 딴 거 달아도 되는 거고. 그러니까 진짜 말 그대로 플랫폼이 되는 거죠. 여러 약물들을 갈아 낄 수 있으니까. 그래서 그런 것도 이제 플랫폼 기술이라고 표현을 하는 거고요. 이게 만약에 뭐 여기다가 성장 호르몬을 넣고 해봤는데 임상 실패했다. 그래도 다 날아가는 게 아닌 거죠. 왜냐면 이 기술은 그대로 살아있는 거니까. 다른 거 해보면 되니까. 뭐 그런 것들이다 보시면 될 것 같고 최근에 이제 작년부터 국내 바이오 업체들 이제 시장에서 가장 핫했던 게 이중항체라는 것들로 되게 핫했어요. 그러니까 이것도 결국에는 이제 플랫폼이라고 하는 게 뭐냐면은 백투더 베이직 쪽에서 자세하게 말씀드릴 거지만 항체라고 하는 게 이제 손 벌리고 이제 있는 거 사람 손하고 똑같은 건데 양쪽 손에다가 이제 하나씩 다른 약물들을 갖고 있는 거거든요. 근데 내가 이 기본적으로 플랫폼 기술만 갖고 있으면은 A랑 B의 약물을 넣었는데 좀 안 되는 것 같은데 그러면 C, D 아니네 A, D 이렇게 막 바꿔가면서 여러 거 막 조합들을 찾아낼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플랫폼이 되는 거죠. 근데 과거에는 이런 기술이 없으면은 A, B 했다가 실패다 그러면 처음부터 다시 이런 식으로 어떻게 보면은 이제 적용증이라 그랬나요? 그거를 적응증, 네, 인디케이션. 확대하는 과정에서 이 플랫폼이기 때문에 요 끝에 달리는 부분들을 바꿔 나갈 수 있는 건가? 적응증보다는 이제 이것들은 신약 개발을 할 때 있어서 비용을 좀 썬크 코스트를 최대한 최소화할 수 있는 기술들이라고 보실 수 있고. 어떻게 보면은 잘 개발하다가 잘 안 되면 피벗도 가능하고 뭐. 그렇죠. 피벗, 그런. 그게 쉽다. 그 예, 말이다. 네. 비용은 생각이 안 나요. 이해했어. 네. 볶음밥 팔다가 파인애플 볶음밥 바뀌는 그거네. 맞습니다. 아니 괜히 용을 왜 이렇게 써 근데? 네. 플랫폼. 그러니까 이게 나 그쵸. 이렇게 해놓으니까 꼭 다음 카카오 같은 게 생각이 나잖아. 네, 전혀 다른 건데. 근데 어떻게 보면은 그게 또 맞는 것 같기도 해요. 왜냐면 저희 예를 들어서 카카오에 예를 들어 뭐 그런 거 있잖아요. 뭐 네이버에 안에다가 뭐 이발소 헤어숍 같은 거 넣었다가 안 되면은 그 자리 그대로 빼고 딴 거 교체하고 이럴 수 있으니까. 그러네. 그런 플랫폼 맞네. 네, 그래서 그런 개념으로 생각하시면. 이게 플랫폼 놔두고서 이거 갖다 잔류하게 하는 거니까. 네. 이제 이해 간다 나도. 그래서 국내에 이런 잘하는 회사들이 텍 회사들이 좀 많이 있는 것 같은데
근데 이 어떤 부분이요. 회사들이에요? 말씀하세요. 네, 뭐 제넥신 같은 회사들도 국내 이걸 기업 포함해서 했었대. 네, 맞습니다. 근데 뭐, 제가 이게 알기로는 네. 이제 이런 신약업체에서 플랫폼을 얘기하는 것들은 예를 들어 네. 뭐 전달 물질 같은 것들 그렇죠. 있지 않습니까? 네. 그럼 전달 물질 통해서 뭐 그러한 여러 가지 뭐 증상 또는 뭐 약의 성능별로 이렇게 전달을 그걸 통해서 한다 그러잖아요. 네. 그러면 지금 설명해 주시는 것도 그런 약간 전달 물질 개념인 건가요? 좀 더 넓은 개념인가요? 지금 제가 사실 말씀드린 거는 이제 그런 거죠. 사실 효과를 조금 더 좋게 해줄 수 있는 뭐 그런 쪽이고 편의성이나 편의성. 네, 그런 쪽으로 주로 말씀을 드린 겁니다. 사실은 이 플랫폼이라고 하는 게 그림 23번에서 이렇게 빽빽빽 도는 거거든요, 계속. 네, 이런 거를 돌릴 수 있는 이제 기술들인데 제가 이제 가장 이해하기 쉬웠던 게 요 그림들 보면서 사실 제가 공부할 때 이거 보니까 이해가 확 갔던 그림이라서 그래서 제가 자료에는 이 그림 넣어놨습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딱 보니까 몇 페이지 한 거야. 일부 딱 하나 파트 1 했는데 1시간 가버리네. 네. 이거 진짜 모르겠어요. 저는 재밌는데 이 나머지 분들이 어떤 생각을 할지. 네네. 아우 괜찮은 것 같습니다. 재밌어요. 이렇게 설명하는 머티리얼들이 없는 거잖아요. 없어요. 하나도 이거는 아니 뭐 귀중한 우리끼리 근데 다 아시는 분들은 재미없을 것 같고 난 전 재밌는데 그리고 잠깐 쉬었다가 시장 현황 네, 알겠습니다. 잠깐 쉬었다가 네.